지난번 강연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량 살육이 국가의 이름으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뭐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요. 그러니 가족들이 무고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는 농경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뭐 농기계가 있습니까? 뭐 비료를 화학적으로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냅니까? 멀쩡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실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가족적인 차원에서 부모가 오래 살아 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멀쩡하다라면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으로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도덕하느냐라는 어떠한 불편함 혹은 그거 너무 요새 표현으로 꼰대스럽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1세기 우리나라 선거 있을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덕성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도덕적인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요새만 그러냐? 아니, 저 옛날서부터. 동양만 그랬냐? 아니,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라는 차원에서의 어떠한 우월한 입지를 점하는 것, 그것은 사회를 일구고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터전이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역사 차원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자, 역사 차원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즐거움인가? 이거는요, 맹자가 치자였기 때문에, 치자는 우리말로 바꾸면 통치 계층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 체제에서는 유권자,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 일반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 옛날 용어로 바꾸면 그걸 치자,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 차원은 특히 치자에게 요구되어지고, 치자이면 반드시 자신의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맹자가 얘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후학을 양성한다라는 건데, 후학을 양성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내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공적 존재로서 내가 죽고 난 다음, 혹은 내가 늙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이 빠진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내가 살던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또 계속 저 옛날서부터 이어지는 문명의 흐름, 곧 역사인 거죠. 역사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인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이고 개체적이고 사적인 그런 존재인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육신을 타고난 이러한 현 세대에서만, 살아 생전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공적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이면서 역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즐거움의 원천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만 넘어졌을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내가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데 원천이 되는 그런 힘들을 내가 확보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맹자가 말한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후학 양성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미래를 빚어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 없어진 다음에도 존재할 그 사회에 내가 기여를 한다라는 것,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니냐라고 맹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미래를 빚어가는 즐거움이다. 역사와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이런 즐거움도 즐거움의 원천, 뭐를 위한? 삶의 동력을 위한 원천으로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자 삼락의 군자 삼락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맹자의 삶 속에서 읽으면요, 맹자의 삶은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삶을 굉장히 강렬하게 펼쳐냈습니다. 굉장히 센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맹자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의 직장 동료였으면 저는 숨 막혀 못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군주들 앞에서 너 정치 잘못하면 너 죽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선 왕조 500년의 성리학의 영향 때문에요, 성리학은 맹자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제가 지난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맹자가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리학도 굉장히 원칙주의적이고 굉장히 강인하고요, 강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리학의 이 기질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임금 앞에서 임금이 잘못했으면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해야지, 충언을 올려야지. 우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군주라는 존재는 생살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즉결 처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 앞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바른 말만 꼬박꼬박 하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가 관리로 있는 동안에 공직에 나서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계속 그렇게 한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평소에 많은 수양을 쌓아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성리학의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맹자는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당신한테 간언을 할 때 당신이 임금이라고 받아주지 않으면 고위 관리 중에서 당신하고 인척 관계면은 당신 죽여버려. 인척 관계가 아닌 고위 관료는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려.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 나라의 고위 관료니까, 고위 관리니까, 그 나라의 중요한 정보 같은 거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가면 맹자가 살았던 당시는 어떤 시대? 진짜 대량 학살을 마다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전쟁을 하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위 정보를 갖고 다른 나라로 가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 관리 중에서 친척이 아닌 사람은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로 그냥 짐 싸갖고 다음날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식으로 괜찮은 역량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간언을 했는데 임금이 듣지 않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적성국가로 넘어간다 해도 그 넘어간 신하들을 욕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누굴 욕하냐? 임금을 욕해요. 저렇게 뛰어난 사람의 얘기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건 당신이 군주로서 함량 미달인 거다. 그래서 군주를 욕을 하지 그 사람을 욕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한 번이요? 아니요. 맹자에 보면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해요. 역성혁명도 얼마나 불운한 얘긴데요.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센 거죠. 그만큼 맹자는 치열하고도 강렬하고도 센 삶을 펼쳐냈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데 시대 조건이 우호적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를 하는 성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대일통의 중국을 건설하자라는 이런 식의 문명 기획 같은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 이 군주들한테 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속된 표현을 쓰면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맹자는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맞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역사를 봐도 맞고, 내가 내 논리를 계속 짚어봐도 맞아요. 그리고 나는 타고난 기질이 세요. 강렬해요. 그런데 세상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더러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맹자는요, 80이 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궤도를 바꾸지 않고 그러한 삶을 꾸준히 걸어갑니다.